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복귀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게 된 조선영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로 일상의 삶으로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예, 척수협회의 슬로건이기도 하죠. 이제 부제로 재활, 장애, 적응, 도전, 살아가기라고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척수 손상 이후 우리가 일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과정은 대부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척수 손상 이후 재활 과정을 거쳤고 또 재활을 열심히 했지만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몸에 적응을 해서 생활을 했어야 됐고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도전으로 여겨지면서 또 그 도전을 거듭하며 그 도전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선영이고요. 나이는 36살입니다. 2010년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수 손상을 입게 되었고요. 경수 4호번으로 사지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4년간 5군데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재활을 했었고 2014년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 생활을 여러 군데에서 했었는데요. 처음 2010년도에는 전북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 연수가 좀 짧죠. 6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6개월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좀 강제적으로 직업 활동이 종료된 상태였고요. 2014년 퇴원을 한 이후 15년도부터는 이제 온라인 불법 복제물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재택근무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6년도에는 전북적 수장인 협회에 입사하게 돼서 6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요. 2022년도에는 다시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에 일상복귀 스토리에 대한 이제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난 그러면 사고 전에 내 일상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과 사고 전의 일상은 어떻게 달랐고 같았는지를 한번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사고 전 저 23살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된 사회 초년생이었고요. 출근을 하려면 아침 6시에 일어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한 40분간은 뭐 식사를 하고 씻고 뭐 화장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고요. 또 6시 40분에 집을 나서서 출근을 했습니다. 이때는 버스를 이용을 해서 출근을 했었고요. 저희 병원은 8시 반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도착을 해서 출근 준비를 하였고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 5시 반이 되면 퇴근을 하였고 그때는 이제 처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뭐 물리치료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동기 선생님들과 모여서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또 물리치료와 관련된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가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교육이 끝나게 되면 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생활들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보통 집에는 한 12시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취침을 하고 다시 다음 날이 되면 이제 6시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척수 손상 이후에 현재 스케줄을 살펴보니 저는 지금도 6시에 기상을 하더라고요. 6시에 기상을 해서 관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도 하고 세면, 화장 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었지만 지금은 자차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5시 반이 되면 이제 퇴근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퇴근 이후에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화장실을 가는 스케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이제 화장실을 가지 않는 날에는 뭐 지인들과 만남을 한다거나 뭐 쉰다거나 이런 식의 저녁 활동을 하고 있고요. 10시 반이 되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 취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고 전과 지금의 하루 스케줄을 비교해 보면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또 회사에 출근을 해서 근무하고 퇴근하고 그다음에 저녁 이후에 뭐 공부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모임을 갖는다거나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잠을 자는 그런 비슷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을 이제 다시 들여다본다고 하면 약간씩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고 전에는 이제 40분 동안 출근 준비를 했다면 지금은 1시간 40분의 출근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좀 자유롭게 저녁 스케줄을 했다면 지금은 화장실을 가는 스케줄이 제 이제 저녁 시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뭔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사고 전과 지금이 되게 별 다른 점 없이 비슷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반드시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성공한 뭐 일상복귀의 삶이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개개인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고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삶에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또 그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그 과정들에서 되게 감사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삶을 살게 됐는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 척수 손상 이후 뭐 초기 사진이나 뭐 재활을 했던 사진들을 좀 찾아봤는데 사진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놓거나 좀 흑역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병원에서 첫 번째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우리 같이 근무를 했던 동료 선생님들과 찍었던 사진이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뭐 털모자를 쓰고 있고 이불을 온몸으로 감싸고 있는데요. 이때 막 머리를 빡빡 밀고 이렇게 있었던 사진 있어서 되게 사진을 남겨놓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원하고 하고 싶었던 것. 뭐 보통 가장 뭘 원하세요 하면 다시 걷고 싶어요. 다시 뭐 움직이고 싶어요. 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시기에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혼자서 양치를 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뭐 밥을 먹여준다거나 뭐 다리를 뭐 움직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래도 또 다 좀 감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양치만큼은 우리 보호자분이 해 주었을 때 정말 이거는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뜻대로 되지도 않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양치를 혼자서 하는 거를 가장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혼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작업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었고요. 양치를 혼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을 모으는 연습을 해야 됐고 또 칫솔을 양손으로 잡는 연습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치약을 짜야 됐는데 치약을 과연 이거를 어떻게 짤 것인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 손으로 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치약을 입으로 빨아서 입 안으로 바로 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혼자서 양치가 가능해졌고요.
이거 외에도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나씩 해보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위시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양치하기는 혼자서 하는 거가 가능해졌고요. 두 번째 세수하기. 세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작업치료 선생님과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세면대에 다리가 들어가는 세면대에 매달려 가지고 수도꼭지를 트는 것부터 연습을 하나씩 시작하면서 세수하는 것도 혼자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리 감기. 제가 초기에는 머리를 빡빡 밀었었기 때문에 머리가 지금같이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감는 것을 한번 도전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여러 방법을 써봐도 제 스스로 머리를 감는 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머리 감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포기를 하였고요. 그 이외에도 뭐 포크 보조기를 손에 착용을 해서 밥을 먹는 것, 또 저는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기 위한 방법,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화장하는 것도 연습을 했었고요. 옷 입기, 또 휠체어를 스스로 미는 것, 또 옆으로 돌아 눕는 것들을 하나씩 연습을 해가면서 제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씩 구분을 해서 일상생활들을 수행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만의 루틴을 하나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루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뭐 루틴이라고 하면은 뭐 일상, 뭐 틀에 박힌 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대신 이 루틴이라는 것은 높은 의도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꼭 개서 한쪽에다 놓는다. 또 아침 9시가 되면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라와 같이 뭔가 노력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루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7시에 무조건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팔과 다리의 관절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낮에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오거나 하면 너무 졸리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졸려도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침대에 눕지 않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바깥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체중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원래 초반에는 굉장히 통통하고 포동포동했기 때문에 체중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3수저, 점심에는 5수저, 저녁에는 절대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는 마음껏 먹는다. 이거를 1년 반 동안 철저히 지키면서 이 루틴을 만들어 갔는데요. 1년 반 동안 이 식단을 유지한 결과 저는 15kg 이상의 체중을 감량을 했죠.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꼭 저녁에 화장실을 가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백을 비우고 자기 전에 또 소변백을 비우는 것. 그리고 꼭 저녁 10시나 11시 사이에는 누워서 잠을 자는 것. 이러한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을 수행을 했었고요. 또 이런 것들, 이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직장 생활과 일상 생활도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저희 가족의 힘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재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좀
유별나고 제 동생들이 뭐 브라더 컴플렉스, 시스터 컴플렉스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좀 가족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이제 어머니가 제 옆에서 4년 동안 이제 간병을 해주시면서 진짜 물심양면으로 저를 위해서 많은 간병과 뭐 이제 돌봄을 해주셨어요. 일주일에 평일에는 이제 재활 치료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재활 치료를 했었고, 그다음에 주말이 되면 저희 이제 사회에 딱 적응을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정말 병원 주변이나 뭐 어디 멀리까지도 안 가보는 곳 없이 저를 데리고 다녀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은 제가 이제 있었던 병원 근처가 꼭 이렇게 백화점들이 있고 막 쇼핑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동네 슈퍼나 편의점을 가듯이 저를 백화점을 데리고 다녀주시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뭐 그런 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주말에 계속 바깥에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구경도 다니고 뭐 마트도 가고 이렇게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우리가 이제 부천에 제가 재활병원에 있을 때의 일인데요. 서울에 있는 63빌딩을 한번 가보자. 시골에서 내려왔고 63빌딩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또 병원 앞으로 그때 지하철이 딱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63빌딩을 가서 구경을 해보고 돌아와 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이제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한 지하철로 1시간 정도면 63빌딩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자 해서 저희 이제 휠체어를 타는 친구들 네 명과 이제 우리 보호자분들과 해가지고 총 8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분명히 1시간이면 63빌딩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2번의 환승이 필요했어요. 근데 첫 번째 역에 갔을 때 환승을 하려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출입구로 나가서 다시 환승을 해야 되는 역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를 한번 이동을 했었고, 두 번째 신길역이었나요? 전 지금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쪽에는 이제 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프트를 타고 계단만 내려가면 충분히 환승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리프트가 또 때마침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리프트를 탈 수가 없어서 우리 이제 역무원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다른 또 출구로 나가서 돌아서 그 환승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서 가는 그 길이 우리 서울에 있는 언덕을 하나 넘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휠체어를 타고 저희 엄마는 제 휠체어를 밀고 그 언덕을 넘어서 다른 출구로 들어가 가지고 또 환승을 해서 지하철을 타고 63빌딩에 도착을 했습니다. 분명히 1시간이면 도착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11시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 63빌딩에 도착하니 거의 6시가 되었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들고 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가 이렇게 힘든 일인 거구나 하는 것을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진짜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돌아올 때도 그렇게 지하철을 통해서 환승을 하고 또 다른 출입구로 나가서 돌아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날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잠깐 밖에 나가고 외출을 하고 들어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저녁이 돼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난 거는 아닌지 병원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되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면서 좀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저희는 또 거기에서 또 힘들었다고 멈추지 않고
또 다시 그 다음 주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또 외출을 나가긴 했죠. 이렇듯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케어하고 제가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이제 고생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고요. 저희의 이제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또 명절이면 집으로 가는 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를 데리고 가줄 수 있는 사람은 제 여동생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 여동생도 면허를 딴 지 얼마가 되지 않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났을 수도 있는데 전주에서 의정부까지 차를 몰고 4시간이 걸쳐서 이제 의정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또 명절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데 굉장히 차가 막히잖아요. 그날 제 동생은 저를 데리고 전주에 내려오기 위해서 10시간 넘게 운전을 하면서 저를 데리고 전주에 내려왔습니다. 이렇듯이 저희 엄마나 제 동생이나 저희 아버지나 제가 조금이라도 재활에 도움이 되고 외출을 하고 사회에 적응하고 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정말 본인들이 희생을 해가면서까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지지를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의 힘으로 또 제가 열심히 재활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줘가지고 되게 고마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기간들이 조금씩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또 우리 가족들한테 의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가족들이 뒤에 숨고 하는 그런 의존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되게 양날의 검과 같이 좀 양면성이 있는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활을 하면서 4년 동안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2014년 퇴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택에서는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을 해 놓았죠. 네, 이때 퇴원하고 뭐 집에 와서 막 앞으로 막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 막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뭐 계획이 있거나 뭐 이런 준비가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그런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또 이렇게 그냥 집에서만 살 수는 없다. 뭔가 방법을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일단 지역에 있는 전북 척수장애인 협회를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동료 상담을 받기 시작을 하였고요. 그 우리 동료 상담가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장애인 미술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캘리그라피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또 흔쾌히 그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술협회에 나가서 캘리그라피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2014년 이때가 20대 후반이 되니까 뭔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불법 복제물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소개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재택근무여서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면접을 실제로 보러 가서 합격을 하게 되었고 이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하는 일을 1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돈을 벌다 보니 이제 월급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 월급으로 저의 이제 뭐 생활비를 쓰고 저희 용돈을 쓰고 또 제가 이제 제 동생들과 함께 뭐 어디 여행을 다닌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을 하는 일은 1년 계약직 일이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실직자가 됩니다. 우리 근무를 하다가 실직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전주에 있는 고용센터에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려면 뭐 이력서도 써서 뭐 회사에다 제출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됐는데요. 저희 지역에 자립생활센터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실업급여를 수령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군데에서 더 또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이 이제 바로 척수장애인 협회였습니다. 그래서 척수장애인 협회에서도 또 가서 면접을 보고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요. 두 군 다행히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두 군데 다 저를 이제 취업 면접이 통과했다고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조금씩 생기면서 그게 와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면접을 보는데 먼저 직장 생활을 하려면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할 건지가 문제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수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수동 휠체어를 밀 수는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가 밀어줬어야 됐고 도움을 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가 가장 첫 번째 문제 사항으로 떠올랐고, 두 번째 이제 출퇴근을 어떻게 하고 출장 업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 뭔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하는 거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해서도 가능할 수 있었지만 중간에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은 콜택시를 이용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원래 사회복지나 이런 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업무들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좀 표면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 두 군데에서 저를 불러주셨고, 그럼 내가 이 두 군데에서 과연 어디에서 더 잘 근무를 하고 적응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 중에 그래도 나의 장애를 조금 잘 이해하고 또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근무를 하는 거가 좀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북척수장애인 협회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협회에 취업을 하는 거가 저의 삶을 바뀌게 한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회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또 제가 나사렛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도 되는데요. 항상 저희 엄마가 너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가 재활도 겪었고 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너가 이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뭔가 이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입학을 해서 우리 재활이나 장애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단 그래서 저질렀습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하길래 대학원 서류를 써가지고 가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다행히 또 대학원에서도 입학 합격을 해가지고 재활복지학을 전공으로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제가 삶을 조금 더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자주적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 학업 생활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 세 가지, 이 세 가지들을 해결을 해야 됐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그 수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문제. 저는 누군가 자꾸 도움을 줘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근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히 전동 휠체어를 타는 것을 결심을 했고요. 또 때마침 이때 수전동 휠체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수전동 휠체어를 준비를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하였고요. 두 번째, 이제 과감히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래서 소울이라는 차를 사서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리프트 차량으로 개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차를 이용을 해서 출퇴근을 하고 출장을 갈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 있냐? 다행히 협회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차근차근 하면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공문이 뭔지, 뭐 내부 결제, 뭐 결제는 카드 결제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지, 뭐 서류로 뭔가 결제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기 협회에 와가지고 처음 알게 되었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또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진짜 몸으로 부딪히면서 일을 하면서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또 더 하나하나씩 많이 배워가고 또 이 사회복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하면서 많이 배워갔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조금씩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또 학업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수행을 잘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 장애인 고용공단에 제가 높낮이 테이블을 신청을 하거나 또 근로지원인을 신청을 해서 직장 생활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된다면 근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거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는 경험, 뭐 성공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뭐 부자가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뭐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하는 그런 성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일상생활의 소소한 부분에서 성공하는 경험을 겪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겪었던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일상생활 부분에서 성공하는 경험에서는 저는 이제 혼자서 학교를 가는 거를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저희 대학원에 휠체어를 타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처음에 대학원 갈 때는 제가 엄마랑 같이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딱 보시더니 왜 어머니랑 같이 오셨네요. 혼자 올 수도 있는데 어머니 다음에는 같이 오지 마시고 혼자 한번 보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두렵고 저희 어머니도 저를 혼자 보내는 것이 또 굉장히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교수님이 또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한번 보내보라고 하니까 저도 좀 그렇게 도전을 해볼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엄마가 같이 동행을 했지만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고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학교를 혼자서 가는 것들을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에서, 저희 학교는 이제 천안이고 제가 사는 곳은 전주였거든요. 집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집에서 기차역까지 가려면은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콜택시에서 내리면 카드 결제를 해서 택시비를 내야 됐죠. 그리고 기차역에 도착하면 휠체어 리프트를 신청을 해서 기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역에 도착하고 또 저희는 뭐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또 피곤하면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기차역에서 하나 사는 것을 또 해봐야 됐고요. 또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천안에 도착해서는 또 천안에서 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는 것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 후에 강의실로 이동하는 것까지를 이 하나하나의 퀘스트를 성공을 해야 혼자서 학교 가는 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진짜 지켜만 보고 봐주고 제가 이 과정들을 혼자서 전부 다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혼자서 이게 하는 게 가능하다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좀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잘하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서 가는 거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되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거 하나를 성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서 다른 것도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집 앞에 있는 떡볶이 가게에서 떡볶이를 한번 포장을 해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가게 앞까지 간 다음에 가게 이제 주인을 불러서 메뉴 주문을 했습니다. 떡볶이를 하나 포장을 해달라. 그리고 카드 결제를 이걸로 해달라 하면서 카드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떡볶이를 포장을 한 그 봉투를 들고 이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 손 왼쪽으로는 조이스틱을 운전을 해야 됐고요. 오른손으로는 이 떡볶이 포장한 봉투를 들고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양손이 다 떨어진 채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음식이 뜨겁기 때문에 다리 위에다가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 30분에 걸려서 이 떡볶이를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 도착을 해서 배를 누르는데 정말 진짜 그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 심부름 했을 때 성공해가지고 칭찬을 받고 싶고 나 이거 다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한테 나 이렇게 이거 떡볶이도 사오고 이렇게 잘 갔다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해주었고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퀘스트를 해가면서 성공하는 경험을 갖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뭐 카페도 가고 혼자서 서울도 다녀오고 혼자서 출장도 다녀오고 혼자서 물건도 사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요. 이 성공하는 경험이 일상생활에서 그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성공하는 경험을 조금씩 쌓아가게 됩니다. 또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 협회를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또 특수장애인에게 필요한 어떠한 지원들이 있을까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뭐 휠체어 스쿨이나 아니면 우리 특수장애인 가족 기능 강화 사업, 또 집을 고쳐주는 주거 편의시설 지원 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제가 기획을 하고 또 우리 외부 기관에 프로포저를 내면서 그 사업들이 선정이 되고 또 그 사업들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뭐 상을 받게 되기도 하는 그런 직장 생활에서의 성공하는 경험을 겪기도 하면서 직장 내에서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또 이 사회복지사로서의 그 역할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또 여러 가지 체험과 도전을 많이 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도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했었는데요. 뭐 사진에 보시면 뭐 양한테 먹이를 주는 모습도 있고요. 중간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착지를 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호주로 여행을 갔을 때에는 해변용 비치용 휠체어가 있는 것을 보고 동생과 함께 이 비치용 휠체어를 타고 해변을 거닐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체험과 도전을 통해서도 또 자신감이 많이 상승하고 정말 진짜 못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에 여행을 갔을 때 저희 그 학교 교수님이 호주에 갔으면 그쪽에 있는 재활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하고 병원에서 어떠한 재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는 것도 너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냥 한국에서부터 진짜 이 호주에 있는 병원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재활 시스템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드려서 제가 통역사를 구해가지고 실제로 호주에 있는 병원을 방문을 해서 그 병원에 있는 재활 시스템이나 뭐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기도 하였고요. 또 이때 우리 호주에 있는 뭐 장애인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보고 오게 되면서 저희 이제 대학원 동기 선생님들과 함께 해외 연수를 기획을 해서 연수를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위기 상황 시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안전 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안전과 관련된 기관도 다녀와 보고 이 안전과 관련된 뭐 법률적인 부분으로 소송을 하는 그런 법률 단체나 다양한 뭐 학교 또 장애인 뭐 시설 기관 등을 방문하면서 그쪽 나라에서의 장애인 안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LA로 이동을 해서 호텔에서 이제 숙소를 잡고 생활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저희가 총 이제 4명의 휠체어와 4명의 이제 비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장애인 객실이 호텔에 2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두 휠체어를 타는 선생님들은 이제 장애인 객실을 가게 되었고 또 2명은 일반 객실에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도 고맙게도 호텔 측에서 저희 방을 이제 스위트 룸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딱 리모컨을 눌렀을 때 커튼이 쫙 걷히면서 통창으로 된 유리통 문을 보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정말 진짜 LA 전경이 보이는 그런 진짜 좋은 전망에서 잠을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되게 그런 스위트룸의 그런 거를 느껴보고 오면은 너무 좋았겠지만 연수가 굉장히 고됐고요. 거기에서 컵라면을 보면서 LA의 전경을 봤던 것도 좀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2번째 삶을 바뀌게 한 터닝 포인트가 작년에 한 건이 더 있었는데요. 제가 그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계속 거주를 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저만의 공간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척수협회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북대병원 사회사업실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병원으로 다시 이직을 하였을 때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 공간이 제가 치료사로 근무를 했을 때 사용했던 그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이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립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사지마비 장애를 가지고 독립을 한다는 거가 좀 되게 두렵고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독립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립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독립을 하기 전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집에서 저희 활동지원 선생님과 실제로 제가 독립을 했을 때 어떻게 손발을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될지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제 저 화장실을 가고 샤워를 하고 또 트랜스퍼를 해서 눕혀주고 하는 것들을 집에서부터 연습을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생활을 하려면 좀 집을 고쳐야 했어요. 이게 신축 오피스텔이었는데 화장실 문이 굉장히 좁아서 제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히 이제 거기 회사와 얘기를 해서 화장실 개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턱을 없애고 문을 확장을 하고 또 제가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뭐 샤워 부스를 철거한다는 등의 화장실 개조를 했고요. 또 이 이제 내부적인 부분은 화장실을 고치면서 제가 생활하기에 딱 좋은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 외에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밑에 현관 출입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혼자서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뭐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혼자서 들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어렵고 결국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서 활동지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뭐 친구들이 도와줘서 이제 현관 출입은 하게 되었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의 집에서도 독립을 해서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직장 이제 병원으로 옮기면서 세 가지 업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 재활 환자들을 대상으로 뭐 사회사업과 관련된 재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공공보건 의료 사업으로 집을 개조하고 있는 드나들기 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성기 환자가 다시 뭐 다른 병원으로 간다거나 했을 때 퇴원 연계를 하는 이런 업무들을 새롭게 수행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손상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던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뒤죽박죽 얘기를 하거나 얘기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찌 되었든 지금 손상 초기부터 지금까지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좀 소개를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 뭐 이전과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성공하는 경험들을 쌓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만큼 성장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과 다름없이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스페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우리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척수장애인 분들이나 가족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다시 일상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일상복귀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하면서 생활을 하였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봐주시고 또 도움이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남았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금까지 두 번째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세 번째로 저희한테 오게 될 터닝 포인트를 기다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의
재활 과정과 일상복귀 과정을 들려드렸고요. 저는 여러분의 일상복귀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